58일 한 회사가 30조 원의 빚을 떠안는데 걸린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설계의 이면을 들여다봅니다. 오늘 영상의 근거는 재벌의 맨얼굴, 김용철 2010과 현대그룹 분할의 경제학, 이항구 서울대 경영연구소 2001입니다. 두 자료 모두 현대그룹 분할 과정을 1차 자료와 증언으로 재구성한 문헌입니다. 1999년 3월 16일 현대그룹 명예회장 정주영이 사망합니다. 사망 직전까지 그는 오남 정몽원에게 그룹 전체를 넘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은 이미 다른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정몽헌 현대중공업, 정몽준 현대건설, 정몽일 현대백화점, 정몽윤 현대종합상사. 각자가 원한 것은 독립 경영권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룹 전체 자산 70조 중 부채가 50조였다는 점입니다. 누가 어떤 회사를 어떤 부채와 함께 가져갈 것인가? 이것이 1999년 3월부터 5월까지 58일간의 핵심 질문이었습니다. 정몽준은 당시 삼남이자 현대중공업 부회장이었습니다. 그가 원한 회사는 현대건설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현대그룹의 상징이었고 해외 프로젝트 수주력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현대건설 장부상 순자산 약 2조 원, 부채 18조 원, 부채 비율 90%. 하지만 정몽준은 이 회사를 깨끗하게 가져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설계를 제안합니다. 현대건설 산업이라는 신설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현대건설에 좋은 자산만 옮기자. 그리고 나머지 부채는 형제들이 나눠 가지자. 이 제안은 법적으로는 물적 분할이라는 정상적인 구조조정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어떤 자산을 어떻게 평가하고 누가 부채를 떠안느냐였습니다. 1999년 4월 17일 형제들은 분할안에 합의합니다. 계약서에는 이런 조항이 있었습니다. 제3조 현대건설의 해외 사업부문 및 국내 수익성 사업부는 현대건설 산업으로 이전한다. 제5조 잔존 현대건설의 부채는 각 형제가 지분 비율에 따라 연대 보증한다. 겉으로는 공평해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실행 과정에서 세 가지 문제가 터집니다. 1999년 4월 17일부터 6월 14일까지 정확히 58일, 이 기간 동안 현대건설에서 현대건설 산업으로 넘어간 자산 목록입니다. 문제는 평가 기준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말레이시아 페트로나스 트윈타워 2단계 수주권, 장부상 가치 2천억 원. 하지만 실제 계약 규모 1조 2천억 원, 이 차액 1조 원은 분할 계약서 어디에도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인력 이동이었습니다. 현대건설의 해외 PM급 인력 800명 중 750명이 현대건설 산업으로 넘어갔습니다. 잔존 현대건설에는 주로 국내 유지보수 인력만 남았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었습니다. 해외 건설은 네트워크와 경험이 핵심 자산입니다. PM급 인력이 빠진 조직은 신규 수주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그리고 6월 14일 분할 등기가 완료됩니다. 이날 현대건설의 장부에 남은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잔존 현대건설 재무상태 자산 8조 원, 부채 38조 원, 자본 마이너스 30조 원. 58일 만에 부채가 18조에서 38조로 늘어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서울대 경영학과 이항우 교수의 2001년 연구 논문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분할 과정에서 현대건설 산업은 수익성 자산을 우선 이전받았고 잔존 법인에는 1연대 보증 부채 2부실, 해외 프로젝트, 손실 충당금 3금융기관 차입금이 집중되었다. 감실 8조 원의 부채, 그 내역입니다. 1. 연대보증 부채 12조 원, 다른 계열사, 현대자동차, 현대중공업 등의 차입금을 현대건설이 보증한 것. 2. 해외 프로젝트 손실 충당금 9조 원, 리비아, 이란 등 회수 불가능한 공사 대금. 3. 금융기관 단기 차입 17조 원, 만기 6개월 이내 상환 필요. 분할 직후 현대건설 주가는 70% 폭락합니다. 신용평가사들은 등급을 CCC로 하향 조정합니다.
사실상 부도 직전입니다. 정몽주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았을까요? 당시 그의 인터뷰입니다. 분할은 정상적인 구조조정 절차였습니다. 잔존법인의 부채는 형제들이 공동으로 책임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몽구 현대자동차와 정몽헌 현대중공업이 각각 8조 6조씩 부채를 떠안았고 정몽주는 새 회사 현대건설산업의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1999년은 IMF 구제금융 2년차였습니다. 정부는 빅딜 정책으로 재벌 구조조정을 강제하고 있었습니다. 현대그룹은 5개 계열사 통폐합 압력을 받고 있었습니다. 정부 입장에서 현대그룹이 자발적으로 분할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었습니다. 감독당국은 분할 계획서를 단 3일 만에 승인합니다. 자산평가의 적정성, 부채 배분의 공정성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당시 상법은 물적 분할 시 채권자 보호 절차를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채권 금융기관들은 분할 이후에야 부채 구조를 파악했고 그때는 이미 법적 분할이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2000년 대한회계법인의 사후 검토 보고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분할 과정에서 이전된 자산의 시장 가치와 장부 가치 간 괴리율은 평균 340%에 달했다. 이는 정상적인 M&A 거래에서 허용되는 범위 10와 50%를 크게 초과한다. 결국 이 사건은 3가지 조건이 만난 결과였습니다. 1. 위기 상황, IMF로 인한 정부의 빠른 구조조정, 압박. 2. 법의 허점, 채권자 보호 절차 미비. 3. 정보 비대칭, 자산 가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당사자뿐. 1999년 3월 16일 정주영 사망, 4월 17일 형제 간 분할 합의, 6월 14일 분할 등기 완료. 58일 만에 현대건설은 2개의 회사가 되었습니다. 정몽주는 이후 현대건설 산업을 기반으로 현대중공업 지주를 만들고 2010년대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으로 재계 10위권에 진입합니다. 잔존 현대건설은 2001년 산업은행 관리로 넘어갔다가 2010년 현대자동차그룹이 인수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는 현대건설은 사실 1999년 그 58일의 혼란을 딛고 다시 세워진 회사입니다. 오늘 당장 해볼 수 있는 한 가지, 만약 당신이 조직 개편, 팀 분할, 사업 분사를 경험하고 있다면 이 3가지를 확인해 보세요. 1. 자산 평가 기준이 명확한가? 2. 부채 배분이 문서화되어 있는가? 3. 핵심 인력 배치 계획이 투명한가? 역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는 사람에게만 교훈입니다. 퇴근 책방 15분, 책 한 권의 깊이를 15분으로 전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의 연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